뉴스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년여 만에 재개되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관계에 물꼬를 트는 중요한 날인데요. 남북 회담 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문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곳 남북회담 본부에서 막바지 회담 점검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이후 첫 남북 고위급 회담인 만큼 대표단은 행여 실수라도 생기지 않을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회담 시작은 오전 10시.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잠시 뒤 오전 7시 20분쯤 기자단에게 회담과 관련된 목표와 각오를 전하고 10분 뒤인 7시 반쯤 대표단과 함께 서울에서 60km 떨어진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대표단은 버스 2대와 승용차 3대로 이동하며 경찰 차량이 대표단 앞뒤로 경호를 책임집니다. 북한 대표단은 오전 9시 반쯤 군사분계선을 넘어 곧바로 평화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측 연락관이 군사분계선 부근까지 나가 북측 인사들을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문점 평화의 집 내에선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북한 대표단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북은 오늘 회담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매듭 짓고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을 벌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남북회담 본부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에 북측 대표단이 참가하는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에 임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었고 또 새 정부에서 열리는 첫 회담이니만큼 내외의 관심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이 평화축제로서 치러지도록 하고 또 남북관계 개선에도 좋은 첫걸음이 되도록 하고 또 국민들께서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기대에 저희가 잘 맞춰서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회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면 합의와 졸속 협상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오늘 나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파기나 재협상보다는 법적 책임 인정과 성의 있는 사과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맺어진 위안부 합의는 소녀상 이전과 관련한 이면 합의와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가 일본 의도대로 반영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합의 이행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는 위안부 합의 파기 선언과 재협상을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도 없고 불필요한 외교 마찰만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파기나 재협상 요구 대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성의 있는 사과를 거듭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후속 조치에는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보낸 10억엔 처리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거부감이 큰 일본의 출연금 대신 우리 정부가 같은 금액만큼 비용을 내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 논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10억엔 반환 요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중립기구 공탁 같은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창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갑작스럽게 전기 공급이 끊겨 주인 9명이 승강기에 갇혔다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지수 기자입니다.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 아파트 주민 10여 명이 관리사무소 앞에 모여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모두 1,7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항의하러 나온 겁니다. 제가 그때 식사 중이었는데 불이 전기가 다 나갔어요. 완전히 전체 10개 동이 암흑지대였죠. 정전은 1시간 반 만에 복구됐지만 갑작스런 정전에 주민 9명이 승강기에 갇혀 있다 구조됐습니다. 한국전력은 아파트 단지 내 중앙 차단기가 고장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SUV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저녁 10시쯤에는 인천 오류동의 한 금속 제조 공장에 쌓여 있던 자재에 불이 붙어 소방서 추산 1,7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멍든 얼굴의 피해자 사진이 SNS로 전파되면서 수사가 시작된 인천 고교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감금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살 김모 씨 등 4명에 대해 오늘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공동기구인 통합추진협의체가 통합개혁신당이라는 가칭을 정하고 당원, 당규 제정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공개석상에서 지도부끼리 설전을 벌이는 등 국민의당 내 통합 찬성 반대파의 갈등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공동기구인 통합추진협의체 2차 공개회의. 양당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온 4의원은 어제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신당의 가칭을 통합개혁신당으로 정했습니다. 이들은 또 신당의 정책과 당원 당규를 만들 실무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정각 정책과 당원 당규 제정을 위한 기초소위를 양당 각 3인으로 구성한다. 하지만 국민의당 통합반대파의 반발은 연일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는 지도부끼리 공개석상에서 설전을 벌였고 국민의당이 분당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강행하고 있는 합당파, 당권파에 있습니다. 당내 신당을 추진한다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당에 심각한 피해를 그리고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닌지. 통합 반대파는 연일 별도로 신당을 창당하겠다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선으로 후퇴한 뒤 통합 논의를 하자는 중간파 의원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통합 반대파는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합당에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빠르면 1월 말 전당대회 소집이 예측되는 가운데 찬반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중간파 의원들도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멀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오현석입니다. 회담장은 판문점 평화의 집이지만 서울과 평양에서도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회담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양측 최고 지도자들이 원격으로 지휘하는 대리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회담장인 평화의 집은 3층 석조 건물로 판문점 남측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에서 60km 정도 떨어진 곳이지만 정부는 회담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민 줌아웃 기능에 화면도 선명해서 참석자의 표정까지 읽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역시 영상은 아니지만 음성은 평양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양측이 합의문 초안을 놓고 문안을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가면 회담은 서울과 평양의 훈령을 받아 무엇을 주고받을지 진행하는 대리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우리 측 지역에서 회담이 열리는 만큼 북한 대표단이 보안을 위해 북측 지역을 오갈 가능성이 높아 훈령 대기 시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통일각이라든지 이 판문에 가가지고 상부의 훈령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좀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장관급인 수석 대표들에게 재량권을 줘 1대1 비공개 회담에서 담판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창 관련 협의는 몰라도
정치, 군사적인 문제가 다뤄진다면 서울과 평양의 의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 같은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한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정당하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5년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가 공개된 오모 씨가 이 같은 정보 공개는 개인정보 자기익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처벌법 42조 1항에 따르면 대중교통이나 공연, 집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특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미처 회피하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는 범죄의 경우 개별적인 억제나 예방의 필요성을 구분하지 않더라도 이를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희수 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란 수도였던 부산의 근대 유산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인 문화재청 잠정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정식 등록을 위한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부산 부민동의 임시수도 기념관입니다. 원래 경남도지사가 머물렀던 공간이었지만 한국전쟁 시기 대통령 관저로 사용됐습니다. 접견실과 집무실, 그리고 생활공간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옆 동아대 석당박물관은 피란 시절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당시 우리나라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임시수도 정부청사가 이곳에 자리를 잡은 그 여파로 인해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도 이렇게 부산으로 피난 오면서 이 주변에 임시 교사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주변에 영국 영사관이라든지 한국전쟁 때 피란 수도 부산의 근대 유산들이 문화재청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청 전 단계로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 등 모두 8곳에 달합니다. 부산의 근대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피난 수도 부산 유산의 문화재청 잠정 목록 등재를 계기로 부산만의 특징을 담은 관광상품을 개발해 국내외 관광 유치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이번 등재는 조건부로 이뤄진 것으로 부산시가 보완을 거친 뒤 다시 심의를 받아야 문화재청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난민의 생활상을 보여줄 수 있는 유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피난민 생활상 유산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존 관리 계획을 담아줄 것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제시한 요건을 확실히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산시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네, 남부지방에 가뭄이 계속되면서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이제는 식수 부족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에서는 기우제도 지냈습니다. 조창래 기자입니다. 80여 가구가 사는 울주군 상북면의 이 마을에는 아직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계곡물을 모아 물탱크에 보관해 사용하는데 지난해 가을부터 극심한 식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계곡물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이웃 마을의 지하수를 끌어다 쓰고 있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입니다. 저번에
저희 집에 있는 물을 땡겨서 갖다고 우리가 전기세로 주고 왜 수 없는 건데 뭐 물이 모자라니까요. 그래서 제한금 사고 있다고. 이처럼 상수도 시설이 돼 있지 않은 마을은 울주군에만 230여 곳에 달합니다. 농촌 지역 저수지들은 대부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농업용수 20만 톤을 가둘 수 있는 이 저수지의 현재 저수율은 6%에 불과합니다. 엄청 가물다 보니까 비가 한 10mm 정도, 20mm 와도 겁이 덩처럼 땅이 갈라지니까 아예 바로 흡수돼 버리고 없어요. 급기야 울주군 의회는 해발 600m 문수산 정상에서 간간히 내리는 빗방울을 맞으며 기우제까지 지냈습니다. 여운 강우하시어 무술년 풍년 농사기원. 지난해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남부 지역에 내린 비는 820mm, 평년 강수량의 57%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역별 강수량 집계를 시작한 지 44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앞으로도 비다운 비 소식이 없어 바싹 마른 남부지방의 대지처럼 농심은 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증언자인 고 문옥주 할머니가 구글 인물 검색에서 매춘부로 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창에서 문 할머니 이름을 찾으면 인물 정보에 직업, 직함을 표기하는 난에 매춘부란 단어가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춘부는 위안부를 비하하는 의미로 일본 극우 진영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구글 코리아 측은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같은 표기가 등장한 이유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지역의 살인적인 한파의 기세가 계속되면서 체감 온도가 영하 7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반면 남반구 호주에는 섭씨 50도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 전체가 얼어붙었고 달리던 상태 그대로 냉동이 된 듯 차량들은 얼음 속에 갇혔습니다. 눈 위에 또 눈이 내려 차들이 미끄러지고 마을을 집어삼킬 듯 눈폭풍이 몰아칩니다. 뉴햄프셔주의 마운트 워싱턴은 섭씨 영하 40도, 체감온도 영하 70도를 기록했습니다. 북미 대륙을 덮친 살인적인 한파가 8일째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최소 22명이 숨졌습니다. Excuse me guys, gentlemen, I need you guys to head back. 뉴욕 공항은 한파로 상수도가 터지면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전역에서 5천여 편의 항공편이 결항된 가운데 발이 묶인 승객들로 공항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상이변은 북미 지역만이 아닙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지역엔 폭설로 차량 3천여 대가 고속도로에서 24시간 가까이 고립됐고 겨울 폭풍 엘니노가 상륙한 프랑스에선 지금까지 5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에선 후베이성과 안후이성 등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설로 15명이 숨지고 58만 명이 이재민이 됐습니다. 那大棚上的积雪厚度约20厘米，而姚高乡全乡共有40座大棚被压塌。 반면 지구 반대편 호주에선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서부 지역은 80년 만에 최고 기온인 47.3도까지 치솟는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전 세계 곳곳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오토바이 사고로 보험금을 타내던 10대들이 성인이 되자 렌터카를 빌려 보험 사기를 벌이다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경제플러스 고현승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10년부터 7년 동안 청년층의 이륜차와 렌터카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793건, 23억 원이 부당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고등학생 때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로 보험금을 받았는데 성인이 된 뒤 렌터카 사고로 보험 사기를 벌인 것으로 의심됩니다. 금감원은 청년 보험 사기 혐의자 30명과 동승자 12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전남 나주의 유경오리 농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리 폐사로 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의 오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내일쯤 고병원성 여부가 확정되면 반경 3km 이내 농장의 가금류 5만여 마리도 살처분할 방침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납품 원가가 높아질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가 인건비 등 공급 원가 인상분의 분담을 요청하면 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협의에 응하도록 표준 계약서를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표준 계약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 5가지입니다.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미술이나 디자인 같은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서 대출을 받거나 휴학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형을 다듬고 색을 입히고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전시회 출품작을 만듭니다. 예술계 학생들에게 이런 전시회는 졸업 논문처럼 졸업 필수 과정입니다. 몇 달 잠까지 제대로 못 자면서 준비하지만 더 힘든 건 돈입니다. 예술대학 학생들이 졸업 전에 쓰는 비용은 1인당 평균 400만 원 정도. 학교 측 지원이 거의 없다 보니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장비는 물론 전시장 임대까지 학생들이 돈을 내야 합니다. 도색 장비, 톱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상 잘 구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외부 업체한테 맡기게 되고 저 아는 형은 이제 600만 원 썼다던데. 졸업 전 비용 때문에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대출을 받는 학생도 많습니다. 졸업 작품 준비금이 필요해가지고 그걸 벌기 위해서 좀 휴학을 했었어요. 휴학을 하면서 벌었다고는 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해가지고 400-50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예술대학 학생들은 다른 학과보다 훨씬 많은 등록금을 냈는데도 졸업 행사에는 지원이 거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예술대 학생들의 연간 등록금은 평균 900만 원, 인문사회계 등록금보다 30% 정도 비쌉니다. 학교 측은 실습비와 작업실 사용료 때문에 등록금이 높다고 하지만 한 학기 등록금 450만 원 가운데 실습비 등에 지원되는 금액은 15만 원으로 전체 등록금의 3%에 불과합니다. 돈이 없으면 졸업조차 할 수 없는 예술대 학생들. 뒤늦게 일부 대학들이 졸업 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 관련 증거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직원 김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가 신 구청장의 단독 결재를 받아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에 경찰 요청 자료가 담긴 서버를 삭제하거나 포맷했다며 범행의 동기나 수단, 실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신 구청장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업무 추진비 관련 자료를 이미 제출해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업무 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남북 대화와 관련해 우방국들과의 협력은 물론 국제사회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봉구 주 독일 대사 등 27명의 신임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므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등의 정세 관리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남북 대화의 성공을 위해 우방국과의 협력은 물론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우리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했습니다. 남북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평창 올림픽에 많은 정상급이 온다면 평창 올림픽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평화 올림픽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림픽 기간 열릴 정상회담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주문했습니다.
이어 우리 외교의 최일선에 서서 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익과 국민을 중심으로 삼는 외교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분이 가진 모든 열정과 지혜를 다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지난 2008년 정호영 BBK 특검 당시 발견된 120억 원의 다스 비자금은 특검 이후 전액 회사로 반납됐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장부상으로는 해외 매출 채권, 그러니까 해외에서 물건을 팔고 난 뒤 받은 외상값으로 처리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받아야 할 외상값 120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검찰이 그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조국형 기자입니다. BBK 특검이 다스 직원의 횡령 금액으로 판단한 돈은 120억 원. 그리고 이 돈은 2008년 특검 종료 직후부터 다스 법인 계좌에 전액 반환됐습니다. 당시 다스 내부 문건을 보면 이 돈은 다스 미국 협력사가 매출 채권, 즉 외상값을 갚은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국내에서 만든 비자금을 돌려받았으면서 2008년 결산 보고서엔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표기한 겁니다. 이 때문에 다스가 받아야 할 해외 거래사의 외상값은 여전히 351억 원이지만 장부상에서는 다스 비자금 액수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매년 한 300억 정도가 그 당시에 그 미수채권으로 남아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120억을 까졌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업체한테 받아야 될 건 300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국내로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장부상에서는 사라진 120억 원. 검찰은 이 돈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는지 해외에서 비자금으로 조성됐는지 정확한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스의 한 핵심 관계자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서류상으로만 돈을 들여온 것이고 들어오지 않은 120억 원은 해외에 있다가 사라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가상화폐 관련 특별 점검에 나선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 계좌를 발급해온 시중은행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의 특별 점검 대상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 계좌를 발급해온 시중은행 6곳입니다. 우선 시중은행들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시행 예정인 실명 확인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지도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문제가 드러날 경우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가상계좌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시키도록 해서 가상계좌 거래를 어렵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뿐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직접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킹을 가장한 위장 사고는 물론 시세 조종,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아직까지 가상화폐는 정식 금융거래가 아니라 처벌할 근거는 미약하지만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 등을 활용할 경우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조사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지만 어제 가상화폐 시세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듯 오히려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강한 압박에 개정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나쁜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타결을 안 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김현종 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루도 캐나다 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나쁜 협상 결과보다는 아예 협상을 타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향후 기술 발전을 저해하거나 미래 세대에 짐이 될 우려가 있는 협상은 양보하지 않겠다면서 만약 상대방이 이런 이슈를 제기할 경우에는 심지어 퇴장하라고 협상단에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측의 분야별 협상 전략과 관련해서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 민감 분야를 확실히 보호하면서 우리 업계의 관심사와 애로사항도 적극 반영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대미 무역 흑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 분야에 미국의 요구가 집중됐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와 달리
미국이 속도감 있게 한미 FTA를 부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2차 협상은 수주 안에 서울에서 열릴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한미 FTA 이외에도 한중, 한아세안 등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 협정 역시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YTN 노동조합이 최남수 신임 사장에 대한 출근 저지에 돌입했습니다. 사장 선임의 전제 조건으로 맺은 노사 합의를 최 사장이 파기했다는 이유입니다. 송양환 기자입니다. YTN 노조원 100여 명이 이른 새벽 사옥 앞에 모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신임 최남수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최남수는 물러가라. 사장 선임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YTN 노사는 지난달 사내 적폐청산과 보도국 독립성 보장 등을 담은 합의안을 발표했고 이후 최남수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노동조합은 합의 당시 최 사장이 구성원들이 지지하고 개혁에도 적임자인 보도국장을 지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장 선임의 전제 조건이었던 합의를 깬 만큼 최남수 사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성원들은 최남수 사장을 믿지 못하고 보도국 독립 또한 요원하게 됐다는 것을 구성원들은 알기 때문에 최남수 사장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최남수 사장은 보도국장 선임은 노사 간의 명시적 합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사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국장이 인사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수용하지 못해서 YTN 노동조합은 최 사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매일 아침 출근 저지 투쟁을 이어가고 이미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파업 돌입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양환입니다. KBS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KBS 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KBS 정상화를 내걸고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가 파업에 들어간 지 127일 만입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KBS 이사회의 여권 측 이사진이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해임 제청안 사유로는 보도 공정성 훼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그리고 파업 이후 관리 능력 부재 등이 적시됐습니다. KBS 김서중 이사는 해임 제청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이사 5명의 이름으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KBS 이사회는 내일 오후 4시 이사회에서 해임 제청안을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해임 제청안이 상정되면 KBS 이사회는 고 사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과반 의결로 안건을 처리하게 되고 최종 해임은 임명권이 있는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됩니다. 한편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지영선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해임된 고영주 전 이사장의 후임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지 위원장이 임명되면 관례에 따라 최고 연장자인 지 위원장이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영선 이사장은 한겨레신문 부국장과 논설위원 등을 지낸 언론인 출신의 환경운동가로 참여정부 당시 주 보스턴 총영사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